자, 우리 미미민우 간담회에서 화제의 그 강좌, 거기서 바로 유명해진 강좌죠.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제 평가원 기출분석 강좌입니다. 평가원의 생각을 읽는다, 수능의 흐름을 읽는다. 자, 요게 우리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강좌의 주요 목표가 되겠어요. 자, 대성마이맥 수학 정병호 선생님입니다. 일단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5과목이 출시가 되는데요. 제일 왼쪽에 수학 1, 그 다음에 여기 수학 2. 자, 여기 잘 보시면 분권이 돼 있죠. 그래서 해설지하고는 분권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자, 이렇게 해서 5과목 모두 출시를 합니다. 자, 먼저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강좌의 목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출분석 강좌라고 하잖아요. 기출분석이 무엇이냐? 자, 뭐 이런 얘기부터 먼저 또 조금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분석에 대해서 크게 강박을 갖지 않기를 권합니다. 뭐냐면 막 분석적으로 풀어야 돼, 이런 강박이 있죠. 그것은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것이고, 수능 시험을 보는 거죠. 수능 시험 때 그냥 그때 당시 자기 실력으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실력으로 못 푸는 문제들은 뭐 찍기, 야매 뭐 이거 동원해서라도 푸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거지, 강박적으로 수능 현장에서 분석적으로 풀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누가 그거 감시합니까? 이 자식 분석적으로 풀고 있나? 하면서 감독관이 오셔가지고 이 자식 분석적으로 안 풀고 있네?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능력껏 푸시면 돼요. 분석에 강박을 갖지 마세요. 분석은 언제 하는 거냐?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풀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푸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 분석이라는 것이 뭐 너무 이렇게 무겁게 자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제가 해드립니다. 강사가 이제 해드리는 건데, 물론 특출난 어떤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가 또 분석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 가르치는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 물론 제가 뭐 수학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뭐 그거보다도 가르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배우고 깨닫는 게 더 많아요. 원래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석이라는 것은 대화다.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분석을 하는 것이다. 나 혼자 분석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 혼자 분석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머리 터져요. 그리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뭔가 내용 알맹이는 별로 없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분석에 도움을 얻는다. 그리고 이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강좌는 그런 도움을 주는 강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 평가원이 어떤 원리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경험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어떤 원리로 출제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평가원이 뭐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평가원은 되게 당연한 소리를 합니다. 뭐냐면 뭐 교과서의 기본 개념으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EBS 연계 문제 출제했고요. 뭐 그래서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뭐 EBS 문제 열심히 좀 풀어본 학생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이제 반만 맞는 진실이죠. 뭐냐면 당연히 교과 과정 내에 있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뭐 그것만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개념을 아는 것과 그것을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극을 이제 학생 스스로 메우라는 건데, 그게 이제 힘드니까 뭐 저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몇 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평가원이 어떤 원리로 출제하는지에 대한 뭐 공식 문서가 없어도 그 촉이 있습니다. 왜냐면 매번의 그 기출문제들을 봤을 때 그 기출문제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딱 보기 때문에 촉이 있어요. 그 촉을 가지고 제가 다 저의 감각, 이런 거죠. 직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그 26학년도 수능 총평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시면 제 촉이 어떤지를 잘 보실 수 있어요. 제가 6평, 9평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 어떤 게 나올 것 같다라고 대략 예측한 게 상당히 들어맞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연간 제가 계속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뭐 6, 9평과 수능은 독립시행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석을 해보면 연계가 상당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매년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2019학년도부터 그때부터는 거의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느껴왔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원리로 출제하는지, 자, 이것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주로 물어보는지 파악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개념 문제구나. 무슨 개념을 물어보려는 문제구나. 이게 문제풀이의 힌트가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평가원은 그거에 기초해서 출제해요. 왜냐하면 평가원 문제들을 보면 사전 문항들 있죠. 특히 걔네들은 전부 이렇게 단원 배분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원에 뭘 물어보고 어떤 단원에 뭘 물어보고 이게 다 이렇게 분배가 돼 있어요. 물론 가끔가다 평가원도 좀 그걸 잘 안 지켜서 한 단원에서 두 문제 막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골고루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원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 주제고 주로 물어보는 게 저 개념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개념을 물어볼 때는 이런 양상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주로 물어보는지 파악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풀이의 힌트 이것을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느낀다. 이게 이제 사실 출제 의도를 네가 아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제가 그냥 제 촉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촉이 거의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많이 맞아왔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가원의 출제 의도 일단은 교과서 개념에 기반해서 출제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교과 외의 내용들을 많이 그 교과의 내용 중에 조금 그냥 교과 내와 외에 거의 경계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 교과 내에 있었다가 살짝 지금 빠져 있다던가 교과 내로 거의 그냥 설명이 되는데 근데 살짝 그걸 그냥 암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 밖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교과 개념이라고 치면요. 그 정도의 교과 개념 내에서 주로 내죠. 그 다음에 평가원이 단연간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물어봤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프를 주로 쓰도록 물어보는지 수식을 주로 쓰도록 물어보는지 한 문제에서 그래프를 쓰다가 수식으로 전환해서 풀도록 하는지 이런 등등의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출제 의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원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또 아닌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형식적인 것들도 많아요. 그냥 뭐 그래프 문제다. 뭐 그래프 문제지. 근데 그 그래프가 서로 상이한 그래프인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출제 의도는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문제가 하나의 풀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원의 출제 의도라는 게 그냥 고정돼 있다. 무조건 하나다. 딱 이렇게 교조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평가원이 이걸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의 확률적인 개연성 정도의 어떤 출제 의도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연간의 우리가 이 연구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문제를 직접 출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출제해 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출제 의도라는 게 더 디테일하거든요. 보통 출제를 안 해본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출제를 해본 사람이 그것도 그냥 한두 문제 깔짝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량의 문제를 출제해 본 사람이 가르치는 게 다릅니다. 되게 세밀한 데서 그 느끼는 그게 달라요. 왜냐면 그 문제가 어떻게 디자인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제가 그래도 여러 상이한 선생님들 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게 상당히 아마 일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의 출제 의도 제가 알려드리고 제 풀이가 거의 대부분 평가원의 출제 의도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가르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의 진화 과정을 파악하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게 아마 다른 선생님들 기출 분석 강좌에 비해서 저의 아마 최고의 강점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냥 원솔 멀텍의 어떤 그 책을 보시면요.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된 이게 어떤 개념을 쓴 문제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설명을 하죠. 출제 의도가 어떤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저 문제에서 저 문제로 이렇게 평가원이 이것을 어떻게 진화 발전시켜서 출제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제가 이런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 이런 것을 많이 읽고 있고 물론 평가원이 제가 만약에 일타였다면 저 인간이 얘기하는 거 피해서 출제해야지 물론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 일타가 아니어서 뭐 저까지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나름 뭐 평가원이 저까지 신경 안 쓰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일타가 된다 손 쳐도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평가원의 처지
그 출제자들의 처지에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던 간에 그들의 놓인 처지 때문에 어떤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걸 저는 읽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비롯된 어떤 진화 과정에 대한 분석, 이것을 제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측해서 어느 정도 맞은 것들도 꽤 있어요. 아, 이런 것이 다음번에 진화 발전되면 이렇게 출제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거를 제가 제 인강 2018년에 런칭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쓰던 말이에요. 기출의 진화 과정을 알려준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풀이. 이 문제에만 풀 수 있는 풀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진화 발전된다면 풀 수 있는 풀이. 이런 것들도 배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이걸 약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따라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풀이를 구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따라 하더라고. 근데 이걸 보면 자기적이야. 제가 느끼기에. 뭐냐면 확장 가능성이라는 게 어떤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변형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게 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방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막 생각을 해놓고는 그거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풀이를 구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른 풀이를 막 까더라고.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풀이 이걸 할 때는요. 기존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일단은 그걸 깔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풀이를 일단은 하나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장된다면 어떤 것도 배워가는 게 좋겠다 해서 쌓아나가는 방식의 학습을 해야지 이 선생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풀이를 까고 그걸 다른 선생의 풀이겠지만 아마 그거 얘기를 안 하면서 은근히 그게 하수들의 풀이 이런 식으로 까고 그 다음에 이거 고수들의 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자기적인 게 너무 많아. 출제 가능성 별로 없고 거의 평가원의 어떤 흐름하고 안 맞는 이런 것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자기적으로 확장시키진 않아요. 그냥 기출의 진화 과정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진화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확장 가능한 풀이들 이런 것들도 알려준다. 그걸 배워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목표. 제 강좌 이름이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아닙니까? 원솔루션. 하나의 풀이, 하나의 해법이란 얘기예요. 멀티테크닉, 다양한 풀이, 다양한 뭐 풀이법들 이런 건데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앞에 있죠. 원솔루션. 이게 중요합니다. 멀티테크닉은 보조하는 거예요. 요즘 다양한 풀이를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병훈 선생님이랑 같이 패스파인더 이거 할 때 다양한 풀이법들 진짜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어떤 한 문제에 막 6가지 풀이 막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여러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막 다양한 풀이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풀이법들을 막 바꾸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수능 실전에서는 원솔루션 이게 중요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수능 시험지가 딱 나오잖아요.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나오잖아요. 평가원 모의고사 나오면 여기서 촬영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그냥 다다다다다 풀고 저도 이제 풀이를 하는데 수험생처럼 풉니다. 그렇게 푸는데 수능 실전에서 뭐 평가원 모의고사 실전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이법이 저도 이제 딱 봤을 때 2-3가지 저울질을 할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수능 실전에서는 보통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거를 구사하게 돼 있어요. 수능 실전, 수능 날 여러 풀이를 막 동시에 구사하는 것은 시간이 허용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나를 픽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으려면 일단 하나의 중심적인 풀이 있죠. 이걸 굉장히 많이 연마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교과 개념에 기반해 있고 평가원의 출제 의도에 거의 부합한 평가원이 아마 이걸 주되게 의도하고 출제했을 것 같은 주로 교과 개념 기반이죠. 자, 그런 풀이법들 이거를 익히는 게 일단 중요해요.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이 하수의 풀이라고 아마 깎아내릴 법한 그런 풀이들일 수도 있는데 수능 실전에서는 결국 그게 중요하거든요. 잡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강하게 연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연마하는 게 어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석적 풀이를 따박따박 하는 것 이게 꼭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때 압도적인 고득점, 안정적인 고득점 이걸 받으려면 기본기에 대한 강한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때 딴 생각, 삽질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제가 단연간 계속 보면 상위권 애들 중에도 이 어설픈 상위권 친구들이 그 잡생각, 대치동 이런 데서 수업 듣고 왔는데 이상한 스킬들 들고 와서 그게 막 이제 여기저기서 막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인 거야. 사실 근데 그 많은 스킬들이라는 게 여기저기 못 써먹기 때문에 스킬이에요. 되게 단편적인 데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혹하는 거죠. 사실 확장 가능성이 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막 그거를 여기저기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적으로. 왜? 사실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어디서 신기한 거 하나 가져와서 막 써먹으려고 하는데 안 통하지 당연히. 그리고 이상하고. 그럼 이상하면 막 5개념에 기초한 이상한 풀이들을 막 구사해.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어떤 문제에서 맞았어. 그렇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또 틀리네? 그래 놓고는 이제 저한테 와서 제 예전에 재종반 수업할 때 와가지고 이거 왜 안 되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안 되긴? 그게 이상한 거니까. 접근이 이상한 거니까.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능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고득점을 받으려면 하나의 중심적 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반복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쉬운 길일 수도 있지만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이 쉽지만 그것을 굉장히 반복 훈련하고 다른 격가지의 것들을 제거하고 다른 그 이상한 쓸데없는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오개념들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쳐내고 딱 중심적 풀이를 반복 연습하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훈련이 요구되는 바다. 그래서 단편적 스킬 암기가 아니라 개념과 논리적 접근에 기초한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독해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못 푸는 게 대부분이지 무슨 공식 하나 못 외워서 못 풀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런 각종 스킬이라는 것들이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런 독해력, 바로 그래서 개념과 논리적 접근에 기초한 독해력과 풀이 구사력 이걸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스킬들을 몇 개를 더 쌓아 올라가면 돼요. 그런 게 개념에 기반한 스킬들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플러스 시키는 게 좋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개념과 동떨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에 큰 관심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것들이나 그냥 잘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시중에 어떤 뭐 얘기들이 유행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들어서 아는데 그렇지만 제가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쓸데없고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뽐내기한 자규적 풀이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봤을 때 이거 이상한 풀이다. 다 보지 않아도 이거 느낌이 이상하다. 왜냐면 초입부터 이상하게 지금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느끼기엔 다 자규적 풀이들이에요. 개념에 기초하지 않은 끼워 맞추기식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자규적 풀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에 기초한 바로 기출의 진화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둔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풀이 그것들까지는 제가 해드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멀티 테크닉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풀이가 막 여러 개가 꼭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풀이만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풀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풀이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잘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수강 대상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평가원의 생각과 출제 흐름을 읽는 것을 통해서 향후 무엇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 자 이것을 준비하려는 학생 자 이런 학생들은 수강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조건 해석 능력과 논리적 확신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실전에서 합리적 행동 지침을 얻고자 하는 학생 사실 이 세 번째 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수능 실전에서 딴 생각 뭐냐면 엉뚱한 자기적 생각을 하느라고 문제를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 최소화시키고 삽질 최소화시키고 문제를 딱 읽으면 수능 때는 기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거의 수능 시험이 사고력 시험이죠 물론. 근데 그 사고를 되게 훈련의 딱 산물로 딱딱 문제를 읽으면 이게 개념에 기초해서 이렇게 이걸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래서 여기 초입부에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거의 딱 훈련된 사람처럼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고득점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합리적 행동 지침. 저는 그런 합리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제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내 촉이 뭐 어쩌고 나의 직관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감각. 저는 그 감각이라는 게 대부분 합리성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딱 들었을 때 이상한 얘기들은 이상한 거야. 그랬을 때 수능 때 합리적 행동 지침.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준다. 자,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학생들이 수강 대상이고요. 커리큘럼 입장에서 보시면 기본 개념은 공부를 하고 와야 돼요.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 보면 레알 비기너스는 무조건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개념도 안 돼 있는데 기출 이렇게 올 수 없어요.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그걸 듣고 이걸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걸 들으면서 얘를 같이 병행하셔도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보면 질문이 많은데 무슨 질문이 많냐면 무슨 뭐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이거 할 때 무슨 그 기출, 시중에 쉬운 기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워크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막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냥 저는 딱 이렇게 권합니다.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하고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여기 있잖아요. 순서를 만약에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끝내고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랑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워크북 이걸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원솔 멀텍 할 때 뭐 시중의 기출을 같이 워크북처럼 푼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워크북을 스위치 바꿔서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할 때 시중의 기출 중에 킬러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좀 한번 풀어본다든가 이걸 워크북처럼 하시고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할 때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워크북을 같이 푸시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던지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워크북 종류들은 다 엔제 풀 때 다 하겠어. 그래서 일단은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하고 원솔 멀텍 이걸 먼저 같이 병행해서 듣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강의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좀 하시고 그런 뒤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엔제 풀듯이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다 완강한 뒤에 시작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뭐 학습 순서는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및 강의 정보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과목을 보시면 전 과목 출시하고요. 2월 중 완강할 예정입니다. 교재 문항은 오직 평가원 기출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신 기출을 중심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출을 선별했어요. 몇 개년 기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적어도 한 6, 7년에서 7, 8년 정도는 거의 다 실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10년 이내의 것들도 거의 상당 부분 많이 실려 있어요. 거의 그렇고요. 어떤 단원의 경우는 수능 거의 초창기부터 실려 있는 것도 있어요. 삼각함수 단원 이런 데 기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전에 그 수능 범위 안에 직접 출제 범위 안에 안 들어갔던 때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출이 적으니까 좀 그 이전 기출부터 있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충분하게 기출이 선별돼 있다. 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포함시킨 이유는 제가 전년도 작년에 이미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파이널 때도 포함시켰어요. 제가 어떻게 포함시켰냐면 제가 그때 그냥 OT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이지만 26학년도 수능에 나올 수가 있다. 26학년도 6평, 9평에 이미 나는 수능 예시문항 문제가 변형해서 나왔다고 본다. 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때도 20년도에 나온 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이 20년 4월인가 나왔는데 바로 그의 6평, 그 다음에 수능 이때 바로 그 연계 문제가 나왔다. 실제로 이번에 26학년도 수능 22번 지수로 문제 있잖아요. 그게 저는 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30번 그거하고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까지 다 들어가 있다. 문항 난이도는 일부 3점, 3점 아주 쉬운 것들은 없어요. 좀 분석 대상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점, B킬러, 중킬러, 킬러. 자, 요렇게 있고요. 문항수는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학원 168문항, 수학투 197문항, 미적분 224문항, 확률과 통계 219문항, 기하 179문항. 제가 직접 작성한 해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작성한 해설, 병훈 선생님이 작성한 해설, 저희 이제 연구실에 있는 우리 해설 작성 전문가 연구원분이 있는데 그분이 작성한 해설 이런 게 섞여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저랑 병훈 선생님이 작성한 해설이 다였습니다. 다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 최근에는 이제 연구원분이 작성한 해설들 이런 게 조금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설지가 분권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항 연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의 불꽃 디렉션 이게 너무 도움이 됐는데 자, 여기 원솔루션 멀티테크닉에도 그게 실려 있습니까? 연관 개념이라고 해서 개념과 그다음에 행동 지침에 관한 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여기 원솔루션 멀티테크닉은 원래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해설지 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이 원래 좀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는 제가 가장 최신에 작성한 것들 이거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행동 지침의 성격이 좀 더 강해요. 강하고 여기 연관 개념은 행동 지침 내용 일부 포함되어 있고 개념 그게 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개념 정리되어 있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개념이 힌트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문항수가 적은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하냐?
평가원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해요. 그러면 시중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뭐 기출 풀 필요 없습니까? 경찰대는 풀 필요 없어요. 수능이랑 출제 경향이 안 맞습니다. 교육청, 사관학교 푸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막 분석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엔제 같은 느낌이에요. 뭐 엔제라는 게 뭐 별겁니까? 그냥 그 교육청이나 사관학교나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안 만든 그냥 사설기관이 만들었다는 게 엔제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자작 문제다고 하니까 가치가 더 뻥튀겨 있어 보이는 거죠. 마케팅 같은 거죠. 근데 교육청 문제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면 엔제죠. 처음 보는 문제야? 그러면 엔제지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들은 나 그냥 엔제 풀듯이 풀게 라고 생각하시면 푸시면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문제수가 적다고 볼 수 있어. 그냥 문제 양치기 같은 느낌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분석의 대상으로 보면 평가원 기출들은 그냥 거의 그래도 중요한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으로 보면 이 정도 충분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공부 열심히 하시라. 자, 이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재 그냥 예시인데요. 여기 그 뭐 예를 들어 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30번 뭐 이런 문제죠. 대표 기출 3-30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실려 있구나. 그다음에 해설지. 해설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수학 2 내용인데 뭐 여기에 해설 뭐 있고 해설 1, 2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관 개념 해서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요게 바로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의 바로 불꽃 디렉션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흡사한 자 그런 게 해설지에 또 적혀 있습니다. 자, 평가원의 생각을 읽는다, 수능의 흐름을 읽는다. 평가원 기출분석 2027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자, 열심히 수강하시고요. 우리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하고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요 두 개를 일단은 6평 전에 진짜 확실하게 잘 마스터하고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여러분들 맞을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